오늘 기사 보니까 넷플릭스 사장도 지금 코로나가 기회가 열심히 남들 하기 싫어하는 거 하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뭐 기사 올려놨던데, 그죠? 원래 남들 하기 싫은 거 하면 돈 벌어요. 공부하기 싫은 거 해놓으면 나중에 돈 벌고. 지금 여러분은 그걸 하고 계신 거니까. 자, 우리 과세표준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세법 하면서 뭐 어느 세법이든 다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과세표준은 우리가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우리 과세표준이라 그래요. 그 각 세법마다의 세율을 부과해서 세금 얼마다라고 이제 하는 그 대상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을 이제 과세표준이다라고 해요. 그럼 이 과세표준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할 때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금액도 쓰고, 그리고 또 아래 우리 회계상에 지금까지 공부한 분계 내용의 금액도 쓸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과세표준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얼마를 잡을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용어를 보면 공급 가액이라는 표현이 있고, 세액이라는 표현이 있고, 공급 대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세액이야 뭐 쓰는데 공급 가액, 공급 대가 뭐 이런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쓰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급 가액이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 별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가세 별도라는 말은 일상생활에 쓰죠. 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시험에서는 이 두 용어를 회계 1급에서는 번갈아 쓰고, 뭐 세무 1급이나 세무 1급에서는 이런 표현 안 써요. 그냥 공급가액, 공급대가 이런 표현만 쓸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공급가액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자, 우리가 공급가액이 10,000원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포함 안 된 게. 그럼 여기에 세액을 산출하려면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10%라고 했죠. 그러면 세액이 1,000원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공급 대가는 11,000원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이 표현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세율 10%를 부과해서 세액 1,000원을 산출한 대상 금액이 이 10,000원이죠. 10,000원이죠.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두 용어를 또 섞어 쓸 거예요. 과세표준이다라고도 하고, 공급대가라고, 죄송해요, 공급가액이라고도 하고. 그럼 이 두 표현을 섞어 쓰면 우리는 공급가액을 써라 그래도 과세표준 써야 되고, 과세표준 써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공급가액을 쓰셔야 돼요. 이 두 용어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혼용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 곱하기 1.1 나누기 1.1 하는 거 해본 적 있으시죠? 일반적으로 부가세 할 때 그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가액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얘가 100분의 100이고, 얘가 100분의 10이고, 얘가 100분의 110이고,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110분의 100이고, 얘가 110분의 10이고, 얘가 110분의 110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게 이 앞에 쓰는 숫자를 공급 가액을 쓸 거냐 곱할 때, 아니면 이 앞에 공급 대가를 쓸 거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분모를 가지고 보고. 그럼 우리 공급 대가를 가지고 우리 공급 가액 만들 때 나누기 1.1하는 게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공급 가액을 가지고 공급 대가에 곱하기 1.1이 이걸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린 자연스럽게 곱하기 1.1 하는데, 미래 이론들 부가가치세 그 시행규칙 서식을 봤을 때 분모가 100이면 앞에 써야 되는 금액이 공급 가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 원 중에
100분의 100 해야 100만 원을 산출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공급 대가를 써야 되는 거는 110이 돼 있어요. 왜냐면 110이라고 써야 공급가액 100이 산출이 될 거지. 여기 100을 써버리면 100만 원이 산출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주고받은 그 돈 대가가 과세표준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 썼었죠. 우리가 물건 100만 원에 팔면 너가 판 금액의 10%를 우리 거래징수에서 세무서에 가지고 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냥 판매한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 돈으로 안 받고 물건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시가를 따질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는 원가를 주로 따져요. 회계에서는 원가 없을 때 공정가 이야기하지. 왜 원가 따지냐면 사올 때 장부에 적어놓은 걸 팔아버리면 걔를 씌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흔히 말할 때 회계에서는 사오면 취득 원가, 팔면 매출 원가라고 원가를 쓴다라고 해요. 근데 세법은 우리 회사가 어떤 물건을 싸게 잘 샀는지 비싸게 잘못 샀는지 관심 전혀 없어요. 그 많은 사업자들을 일일이 관리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세법은 시가를 써요. 세법에선 원가 쓰는 일은 없어요. 거의. 원가 쓰는 일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하는 특이한 경우고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시가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재 366페이지에 아래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아래 두 번째 각종 세금들이 막 다 적혀 있죠. 우리 혼자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뭔가에 기속되어 가지고 기생처럼 붙어 있는 우리 개별 소비세, 뭔가 사야지만 거기 붙어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개별 소비세는 심지어는 소득세도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소비세도 붙어 있고 그리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이런 것들 혼자 발생하는 애들 아니죠. 교육세 내고 싶으면 우리 뭐 하면 되죠? 우리 실천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교육세 내고 싶은데 그 세금 못 내잖아. 그럼 작은 실천이 술 마시면 돼요. 술에는 우리 교육세가 붙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기생처럼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세금들이 혼자 단독적으로 살아있는 세금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이 세금 다 포함한 거에 10%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들은 우리 전부 다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론 페이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를 제일 마지막에 계산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이 세금들에 전부 다 10% 붙을 거니까 다 계산해놓고 마지막에 곱하기 10%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계산을 해요. 자, 그럼 367페이지에 지금 제가 얘가 과세 표준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일반 과세자들 이야기예요. 우리 일반적인 회사. 우리 간이 과세자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우리 주위에는 동네 작은 가게 시작할 때는 원래 간이 과세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연매출에 4,800이 넘어가죠. 그러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일반 과세자 전환하라고 연락이 와요.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서 일반 과세자인데 나의 이익이 1억에서 2억 사이에 넘어갔을 때 내가 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제 이걸 이제 고민하면서 가는 게 순서예요. 근데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 잡고 하는 건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이제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죠. 그럼 간이 과세자는 편하게 해줘야 되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다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도 못할 거라고 볼 거예요. 왜냐면 10,000원짜리 음식을 팔았어요. 자, 우리 세액이 얼마죠? 공급가격이 얼마죠? 아니 그냥 파는 공급 대가가 판 게 10,000원인데 여러분들 식사 10,000원짜리 밥 먹었어요. 세액하고 분리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우리 일반적인 범인들은 그걸 분리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카드 단말기는 분리해 주잖아. 그런데 간이과세자한테 구멍가게 할머니한테 500원짜리 과자 팔았는데 이걸 분리시켜라 그러면 할머니 짜증나서 문 닫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세액하고 분리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그리고 부가가치를 우리 일반 과세자는 매출 가액에서 매입 가액을 빼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당신 판 게 500원짜리 과자네요. 당신 업종은 예를 들어 105분의 5가 이익이더라. 그러면 당신은 그 금액의 105분의 5가 부가가치니까 그거에 10% 계산하라.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게 간이과세자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그래서 공급 대가를 써요. 여기다가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방식 쓰고 그럼 일반적인 우리는 또 시험도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과세자는 전부 다 공급 가액이 과세 표준인 거예요. 그게 지금 위에 적혀 있는 거고 특수관계자에 따른 우리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라 적혀 있는데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일에 대해서 인정 안 하려고
그리고 요거 무조건 시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 뭐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가 특수관계자는 뭐 대표이사든 직원이든 전부 다 포함해요. 그리고 그 친족까지 전부 다. 그럼 우리 회사가 우리 그 주주나 아니면 대표이사한테 그 주식을 샀어요. 자 비싸게 샀어요. 나쁜 짓이라는 느낌 들죠? 시장이 파는 것보다 비싸게 우리 회사가 주주한테 아니면 대표이사한테 주식을 법인이 사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인데 이걸 160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봤을 때 뭔가 악의적인 생각이 들죠. 그럼 60만 원만큼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모든 세법의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럼 방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주식을 40만 원에 샀어요. 잘했나요? 잘한 것 같잖아, 그죠? 근데 법인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은 너네 악의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거꾸로 생각해요. 그것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주주가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그럼 법인한테 싸게 팔아서 세금하고 법인이 팔아서 세금 내고 그걸로 배당으로 자기 가져가면 돼요. 한마디로 세금을 부당하게 자기한테 들어오는 걸 감소시키려고 악의적으로 했다라고 다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시가로 다 판단을 해버릴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었는데요. 일일이 어떻게 그걸 다 따져. 한 회사의 특수관계자가 몇 명인데. 그죠? 제가 말했죠. 직원도 다 특수관계자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니는 회사의 특수관계자예요. 그러면 일일이 못 따지겠죠. 그래서 다 시가로 볼 거예요. 그게 지금 방가루 2번의 이야기고, 자, 거래 형태별의 과세 표준이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체크할 게 장기 할부 판매하고 단기 할부 판매하고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어제 제가 공급 시기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먼저 우리 단기 할부 판매는 제가 이제 3,600만 원짜리 가지고 이제 쓰면서 10개월 할부했을 때 있죠. 공급 시기가 한 번이라서 세무기한서 발행하는데 얼마짜리 발행한다 했죠? 3,600만 원짜리 한 방에 발행한다 그랬죠? 한 번 공급 시기니까. 그게 우리 총가액이라는 거예요. 단기 할부 판매는. 근데 장기 할부 판매 36개월 할부하면 36번 공급 시기인데,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100만 원짜리를 36번 발행해 줄 거라 그랬죠. 그 100만 원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잖아요. 매달 며칠 날 얼마씩 받을게. 얼마씩 내라 했던 거 있죠. 그 금액을 한마디로 받기로 한 날에 받기로 한 금액을 가지고 할 거란 그 이야기예요. 두 개가 기준이 좀 다르죠. 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자, 우리 1월 1일 날 어제 예를 들었던 건데, 그러면 1월 1일 날 전부 다 팔았다 그러면 4월 25일 날 360만 원을 부가세를 받아줘야 되죠. 근데 장기 할부 판매에 어제 제가 예를 들었던 100만 원씩 받는다면 3개월 해봐야 총 물건 가격까지 다 합쳐도 330밖에 못 받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를 360만 원 가지고 오라 그러면 엄청 부당한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계약서에 받기로 한 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대화를 외화로 받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외화로 받는 경우는 우리 수출의 경우에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어제 수출할 때는 제가 이런 표현 썼던 기억나시나요? 선적일, 기적일. 배에 실으면 선적, 비행기에 실으면 기적. 이런 표현 썼죠. 그날이 공급 시기예요. 그날이. 그럼 그날이 공급 시기인데 수출할 때 그 이전에 돈 받을 수도 있고 그날에 받을 수도 있고 물건 보내서 받았을 때 내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미래에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돈을 받든 간 일반적으로는 수출하면 늦게 돈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대방하고 계약한 계약 조건대로 이행돼야지 돈이 나한테 들어올 거거든. 그러면 아직 나한테 돈이 안 들어올 확률은 거의 대다수예요. 근데 지금 공급 시기가 언제라 그랬죠? 선적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날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환율이 얼마치는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나중에 돈 받을 때 환율이 언제, 미래의 환율을 내가 어떻게 알아? 미래의 환율은 내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신고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금도 원화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신고하기 위해서 수출 외화의 경우에는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쓸 거예요.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을 가지고 과세 표준으로 위에 써줄 거예요. 금액을 모르니까. 자, 그런데 예외가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하여 환가한 경우, 이때는 환가한 부분은 환가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선적일 기준환율. 이게 우리 회계하고 엄청 큰 차이점이에요. 회계는 돈을 받아서 환가를 했든 안 했든 신경 안 쓰고, 우리 제품 매출이면 무조건 수익 시점은 일시점은 선적일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전부 다 선적일 기준환율인데, 부가가치세법은 내가 예를 들어 $10,000 수출하는데 $2,000를 미리 받았어요. 받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받아서 내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원화로 환가인 경우에는 $2,000는 환가한 금액으로 쓰고 나머지 $8,000는 선적일 기준환율로 쓸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합쳐가지고 과세 표준으로 삼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니거나 전액을 다 미래에 받거나 아니면 돈을 받았는데 환가를 안 하면 전부 다 선적일 기준환율이에요. 그래서 환가를 했냐 안 했냐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이론상 기억을 해 놓으시고, 세무위급에 나와도 엄청 어려운 거고 세무위급에 심시험가 나오는 건데, 회계위급에는 이론상으로 나오지 실기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먼저 일단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선적일 기준환율을 쓴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368페이지에 방가로 1, 2, 3번 적혀 있는데 보시면 방가로 1번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 방가로 2번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방가로 3번은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 마지막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과세 표준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이 금액까지 집어넣어서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함된다라는 표현은. 그럼 우리 연불 판매 또는 할부 판매 이자 상당히 적혀 있죠. 자, 여러분들이 법인이에요. 법인인데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당연히 세금계산서 받겠죠. 그럼 36개월 할부해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달래. 그럼 그 100만 원에는 분명히 이자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이자 있고 원금은 1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이자까지 100만 원인데, 그러면 자, 원래 우리 어제 면세 이야기할 때 금융은 면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빼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겠네. 근데 이 면세는 주된 거래인 자동차에 일부 조금 붙은 거죠. 그거는 그냥 포함시켜서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불이자라고 표현해요. 연불이자. 그 판매 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작은 미미한 이자들을 연불이자라고 해요. 동그라미 2번, 3번은 우리가 물건 파면서 대가로 받는 돈이에요. 운송료든 뭐든 전부 다 돈 받으면 그 돈은 다 같이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번에 제가 다른 세금들도 기생처럼 붙는 이런 세금들은 전부 다 그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10% 할 거라 그랬죠. 자, 그럼 이번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만 원짜리인데 부가가치세가 1,000원이에요. 근데 이 1,000원까지 포함해서 또 11,000원에다가 또 우리 10% 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과세 표준에 들어오면 안 되지. 자, 동그라미 3번, 4번, 3번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물건 받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면 물건 가격도 안 줄 건데 무슨 부가가치세 달라고 과세 표준에 넣어. 당연한 이야기죠. 또 네 번째는 재화 용역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우리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고. 자, 그리고 5번은 연체이자예요.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자동차 거기에 연불이자 들어가서 세금계산서 받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이번에 못 내서 연체이자가 나왔어요.
그럼 이자까지 포함해서 새로 세금이 와서 발행해 주나요? 아니죠. 그럼 이자만 따로 내죠. 그 이야기예요. 이건 연체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6번에 반환 조건부 포장 용기 및 반환 보조금. 자, 이게 뭐죠? 술 박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플라스틱 박스 있죠? 자, 주류상이 음식점이나 아니면 술집에 술을 납품할 때 술에 대해서만 10% 곱하지 박스 값까지 해가지고 10% 곱하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생각도 안 해봤죠 그런 건. 그 이야기예요. 그 박스는 어디 주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막 적혀 있잖아요. 반환 조건부예요. 그것도 다. 그래서 그거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10번은 우리 용역 대가하고 그리고 구분해서 적혀 있는 봉사료들 있죠. 여러분들 그 커피숍들 중에 좀 편안한 커피숍들 가면 봉사료가 따로 적혀 있죠. 이렇게 적혀 있죠. 커피 뭐 12,000원. 그리고 옆에 부가세 1,200원, 아래 봉사료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죠. 그래요. 아니면 가는 길에 저기 리베라 호텔이나 이렇게 가서 커피 한잔 먹고 가보시면 그런 영수증 하나 보실 거예요. 한마디로 용역 대가, 왜냐면 음식은 용역이에요. 음식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음식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예요. 용역. 그럼 그런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가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서비스에 대한 봉사료가 따로 붙는 그 봉사료는 부가세가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봉사료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이상한 나라가 있어요. 저기 제주 아일랜드라고. 거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지역인데, 근데 거기는 그 사람들이 조금 사짜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 봉사료가 음식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적혀있는 비지 보면. 그거에 10% 넣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봉사료인지 몰라요. 사장님이 자기 힘드니까 봉사료로 쓰나 봐. 그죠?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봉사료는 소득세에서도 가져간 사람 해가지고 원정지수 5% 해가지고 지급하고 세금 신고해야 되는 건데 쥐가 다 가져가니까 한마디로 필지에 이름만 적어놨지 음식값만 그만큼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 규칙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봉사를 본 사람들은 아닌데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나라에서 본 거고 우상국에서 우리 제가 제주도에서 하다가 그 지점 하나 말아먹은 게 있어요. 그럼 뭐 할 때마다 맨날 육지에서 뭐가 안 왔대. 파티션 하나 시키는데도 보는 데도 안 와요. 그래서 내가 가서 왜 안 오냐 그러면 육지에서 비행기가 안 떴대. 뭐만 하면 육지에서 뭐가 안 왔대. 환장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맨날 육지에서 왔을까? 맨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껏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한테. 나한테 맨날 육지놈이라 부르니까 난 너네들 성껏들이라고 불렀는데 남자들은 대낮에 술 처먹고 여자들은 맨날 일하고. 그래서 나 제주도 분이시요? 아니죠? 제주 남자 엄청 싫어해요. 게을러가지고. 또 혹시 또 본 아버지가 또 제주도 분이시면 또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제주도 사람은 내가 아침에 왜 출근 안 해? 그랬더니 거기 있는 지점장으로 뒀던 형이 나한테 야 제주도는 아침에 택배 아저씨하고 공무원만 일하고 아무도 없어. 이제를 하고 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뭐라 했더니만 정말 남자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거기는. 여자분들은 전부 다 일을 해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여자들은 다 일해요. 자기 집에서 밥 먹재. 그다음 집에서 밥 먹는 줄 알았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음식점을 가요. 근데 그 동네마다 그 제주도는 자기 동네에서 밥 먹는 그 식당에서 밥 먹는 게 그렇게 문화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음식점이 있어요. 자기 동네 사람끼리 음식 잘하는 사람이 음식 가게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집을 데려가요. 그래놓고 점심을 먹는데도 그냥 술박스에 가서 소주를 꺼내서 상온의 술을 마시더라고. 나 상온 술 먹으니까 죽을 것 같은데. 시원한 거 달라 그러면 바로 말이 나와요. 일시에서 왔을까? 바로 튀어나와요. 난 제주도는 아무튼 뭘 하든 간에 좀 이상해요. 그죠? 아니 귤 노란색 달려있는 거 따먹어도 되잖아. 왜 따먹어도 되는지 아나요? 달려서 노란색 된 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우리 육지로 못 넘어와요. 그래서 그거 나무 그 꼬쟁이로 털어가지고 모아서 소 사료 주고 돼지 사료 줘요. 근데 육지 사람들이 그거 따면은 절도라고 신고하고 그래서 내가 나쁜 놈들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다 그렇게 쓸 거면서 파란색인 그 노란색이 들어가려고 할 때 익기 전에 따가지고 육지로 넣는 거지. 노란색이면 육지 오면 다 농해서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 쓰는데 그 달려있는 노란색 뗐다고 절도라고 하고
자기들은 전부 다 갖다 버릴 거면서. 버리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돼지 사료 주는 거, 소 사료 주는 건 막 쓸어가요. 저도 그 틀어주러 도와주러 갔던 적 있어요. 틀면서 먹어요. 달려서 익으면 맛있어요. 달려서 익으니까 맛있어서 먹긴 먹는데,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죠. 그래갖고 논에 반 같은 데가 밭에 가면 그 이런 거 주치는 거 있죠. 꼬쟁이. 아니 어디 논 같은 데 가면 이 꼬챙이 이렇게 꽂혀가지고 줄 쳐놨잖아. 밭이나 논에. 그 제주도 가서 자세히 가서 보세요. 골프채예요. 예. 제주도는 그 도민은 18홀에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전부 다 특별활동으로 골프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허리 돌리 연습한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킹하는 게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전 제주 도민이 부킹 멤버예요. 그래서 다 골프는 웬만한 사람들이 못 치는 사람이 90타고 잘 치는 사람은 70타, 60타 이 쳐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맞춰가지고 치줄 만큼.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이랑 놀다 보니까 자기는 그 레벨이라 생각하고 자기 아내는 막 그 인포 같은 데 일시키고. 그래서 난 남자들 엄청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거꾸로 제주도 여자는 엄청 좋은데 제주도 여자가 저를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하고 안 맞는 거지. 제주도 남자는 일단 싫어해요. 근데 또 거꾸로 제주도 남자는 또 저를 좋아하더라고. 안 맞아 저하고는. 이 봉사를 볼 때마다 제주도 이상 생각나요. 자, 이제 나머지 8번, 9번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이제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표현 이상하죠? 공제라는 게 뭐라 그랬죠 어제? 빼준다. 네, 그렇죠? 빼준다. 근데 빼지 말래요. 공제하지 않는 거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대손금은 돈 못 받은 거죠. 그럼 우리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물건을 100만 원짜리 판 거 한 개만 있다고 볼게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할 때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이니까 얘가 계산되어서 여기는 과세표준, 여기는 매출 세액이 되어서 과세표준 100만원, 세액이 10만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게 돼요.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그런데 자, 이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대신 받아서 주는 건데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안 줘도 되도록 해달라고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상대방이 나중에 부도나거나 죽어버리거나 파산하거나 그런 거 세무이웃 가시면 배워요. 그러면 이 돈은 내가 판 돈은 100만 원인 거지 10만 원은 내 돈도 아니잖아. 시켜서 받아서 가져다 주는 건데 세무계산서 발행해 놓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얘가 죽어버렸으면 이 돈 못 받아 억울한데 이거까지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손이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은 그럼 얘는 지워야 된다. 이 돈을 안 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지 이 돈을 지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나중에 이걸 해줄 거예요. 대손세액공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거래처가 많이 망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팔 때에 세무계산서 다 발행했을 거거든. 그럼 대손세액공제를 하면 얘는 그대로 두고 세금만 10만 원을 빼주게 신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100만 원 그대로 두고 세액만 영원히 되도록 해서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서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한 거를 마음대로 취소하지 말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넣고 그 이 중에 이 세금이 안 맞다는 그 이유를 증명해 놓으라. 그러면 빼줄게. 그렇기 때문에 빼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장려금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하자보증금 있죠. 세 개죠. 그래서 이런 시험에 좋아해요. 그래서 대손금, 판매 장려금 또는 판매 장려금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자보증금 이거는 대손금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다음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종 세금에다가 그냥 다 곱하기 10% 할 거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특별하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우리 세금계산서 372페이지로 갈게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유일한 법적 명시 증빙이에요. 유일하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증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세법에. 이 세금계산서를 우리 텍스 인보이스라 그래서 제가 그냥 TI라고 줄여서 많이 썼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철저하게 인보이스 제도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제도 형태를 인보이스 제도라고 불러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걸로.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면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조건 신고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을 받으려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꼭 적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을 보면, 자, 우리 세금계산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두 개 있다라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봤을 때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이제 돈 주고 받고 거래를 했어요. 둘 다 사라졌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찾아러 가야 될까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봤을 때.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두 사람이 돈 주고 받고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 가져다 줘야 될 부가가치세는 누가 가지고 있죠? 판 사람이 가지고 있겠죠. 산 사람은 그거 나 사업자니까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파는 사람이 받아서 납부하죠.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서 중요한 사람은 그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걸 빨간색이죠. 그래서 공급자가 빨간색이고, 공급받는 자는 안 나타나면 지만 손해예요. 부가세법은 안 오면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 예, 맞아요. 중요한 게 빨간색인 거예요. 그래서 적색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자, 방금 제가 판매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했죠. 파는 사람을 공급자, 사는 사람을 공급받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단 누구 거래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 둘 다의 등록번호는 있어야 돼요.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번호일 텐데,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 주민등록 받을 수 있어서 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나머지는 거래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둘 다의 등록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더 이상 얘의 정보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얘는 안 오면 잡으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너네 법인의 명칭이 뭐냐, 상호가 필요하고, 이걸 책임지고 있는 무한책임사원의 이름이 뭐냐, 대표자 성명이 필요해요. 자, 공급자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공급받는 자는 상호 성명이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어느 게 중요한지를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누락됐다? 아무 상관없어요. 안 써도 돼요. 종이로 할 때는 안 써도 돼요. 지금 전자니까 안 쓰면 안 날아가서 쓰는 거지. 지금 종이 때는 안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우리 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과세표준 써야 되고, 자, 우리 세율은 10%도 있지만 0%도 있다 그랬죠. 그걸 과세관청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너네가 계산해서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액을 직접 계산을 할 거예요. 세액을. 그리고 언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는지 그 기준 되는 날 있죠. 그걸 작성일자라고 해요. 그 공급 시기를. 지금 적은 거는 당연한 이야기들밖에 없죠. 언제 판 거니? 작성일자. 얼마에 팔았니? 과세표준이 공급가액. 그래서 세금이 얼마라고? 세액 얼마. 누구랑 거래했는데? 누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나머지 우리 뭐 보면 주소 적혀 있고 업종 호텔 적혀 있고 막 적혀 있죠.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세금계산서에서는. 그럼 이게 다 적혀 있어야지만 우리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적혀 있어야지만. 그럼 이게 안 적혀 있으면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는데, 이걸 그냥 다르게 생각하면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자는 이거 다 안 적어도 세금만 가져다 주면 그래 하고 그냥 끝내요. 그런데 공급받는 자는
여기 중에 한 개라도 누락되게 되면 매입세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그래서 공급 받는 자가 챙겨야 돼요. 옛날에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이거 잘못해가지고 잘못 적어서 페이퍼로 주고 받을 때 이거 실수해가지고 욕 들어먹는 직원들 많았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장님은 민감하죠. 막 몇천만 원씩 하면 부가세가 몇백만 원인데 그 공제 안 되면 쟤를 자를 수는 없고, 왜냐하면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거거든. 세금 신고는 실수하면 그 비싼 수업료 줬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실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일하시다가 세금 신고 실수했죠? 그럼 당연히 미안하지 회사에. 근데 그 책임지고 그만둘게? 그럼 진짜 무책임한 놈이에요. 회사가 수업료를 그렇게 크게 냈는데 다시는 그 사람이 그 실수는 안 할 건데 그는 수업료 낸 퀄리티를 만들어 놓고 딴 데 보내? 진짜 나쁜 사람이죠. 절대 그런 실수 안 해요. 한번 실수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공 하나 잘못 쓴 사람 있죠. 그 쓴 사람은 절대 공 하나 잘못 쓸 일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두거나 다시는 안 틀리거나 둘 중 한 개 하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공급 받는 자가 잘 챙겨야 되겠죠. 이거. 자, 그럼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세금 계산서인데, 자, 그럼 우리는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우리 거래 주고받을 때 돈 주고받았다라는 영수증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수증이라는 표현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내가 인정하는 적격증명이 아니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원래. 자, 그럼 이 영수증 종류를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고, 현금 영수증이 있고, 그리고 금전 등록기 영수증이 있고, 간이 영수증이 있고, 회사가 만든 그냥 일반 영수증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영수증의 종류는 되게 많겠죠. 그죠?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여러분들 체크카드나 카드 긁으면 주는 종이 있죠. 그 종이 이름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그 종이 이름이.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자,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원래 세금계산서하고는 같이 못 놀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얘네들을 전부 다 인정을 안 했는데, 자, 우리나라는 수표 제도가 발달 안 된 게 크레딧 카드 제도가 엄청 빠르게 발달을 했죠. 근데 그 빠르게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 세계 1위예요, 거의. 여기서 배우러 엄청 많이 와요. 문제는 까마짭짭한 애들만 와서 그렇지. 왜냐하면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조세장이 큰 국가들이 부가가치 그 아프리카 이런 데서 세금 걷는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제도를 이제 어떻게 정착할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처럼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내는지도 모르고 밥 사 먹고 옷 입잖아.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그걸 국가가 어떻게 포착할 거냐? 아주 좋은 크레딧 카드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옛날에는 우리 신용카드를 쓰면 그 아빙기라는 것을 썼어요. 저도 그때 이 부르륵 누르고 혹은 종이로 이렇게 긁어서 세 장 가지고 한 장은 카드 주인 주고 한 장은 우리 가게 가지고 한 장은 저녁이 아니라 퇴근하기 전에 은행 가가지고 은행에 제출하고 그때. 그때는 그냥 영수증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영수증이었는데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활성화된 게 시작이 뭐냐면, 자, 우리 지금 그 카드 영수증 본 적 한 번 정도는 있으시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영수증. 그럼 그 영수증에 보면 그 가게 이름 적혀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 적혀 있고 사장님 이름 적혀 있지 않던가요? 적혀 있는 거 보이죠? 그거 왜 적어놨냐면 이제 시스템을 바꾸면서 그 가게 사장님이 나한테 물건 판 공급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의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가게 이름하고 상을 쓰고, 우리 법인은 우리 사업자는 우리 사업자 카드는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적혀 있어요. 다 따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주고 카드 긁은 날이 작성 일자로 해서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전부 다 거기에 기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 둘이를 승격시켜줘요. 얘는 그래도 세금계산서 같이 노는 게 아니라 고급 영수증으로. 얘네들하고는 이제 레벨이 틀리게 돼요. 그럼 고급 영수증인데 부가가치세법이 이제 그 제도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너네들은 이제 법적으로 인정은 해줄게.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인정해줄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표현하는 명칭이 적격증빙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우리 현금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영수증으로 승격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준 잡을 때 세운계약서는 부가가치세법계의 왕족이에요. 왕족.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귀족이에요. 간이 영수증, 일반 영수증 이런 것들은 그냥 천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 영수증 본 적 있죠? 길쭉한 종이. 우리 그거 할 때 사장님이 내가 누군지도 안 물어보죠. 그리고 부가가치세하고 별도로 써있지도 않죠. 한마디로 이런 거 다 무시한 거예요. 공급받는 자에 대한 거, 정보라든지 다 무시한 거기 때문에 얘는 천민인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왕족, 귀족 이야기했냐면 아만 얘가 나오고 길고 이상한 짓 하더라도 만약 이런 시험 나오죠.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대신한다. 귀족이 왕족 행세하면 이건 처형이죠. 그죠? 절대 안 돼요. 그 틀린 질문인 거예요.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대신은 죽었다 깨어날 수 없어요. 얘는 세금계산서가 없을 때만, 왕족이 없을 때만 귀족이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때만 그 소리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겠죠.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요. 청구로. 이제 상대방이 돈 안 줘서. 근데 며칠 있다 와가지고 아니면 그날에 바로 카드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물건 하나 팔았는데 2개 증빙을 발행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증빙을 가지고 신고할 거냐? 그렇죠. 얘는 귀족 땅인데 당연히 왕족을 가지고 신고해야겠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만 증빙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럼 얘는 이제 밀려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없을 때만 앞에서 내가 가서 이야기할게 이런 거고, 그거 아니면 이제 제가 있으면 얘는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영수증으로 역할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처럼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금정 등록기 영수증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부가세법에서 무증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증빙을 영수증이라고 말할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은. 자, 지금 또 이거 이야기 듣다가 나중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영수증이라고 해서 그럼 필요 없네? 부가가치세법이 필요 없는 거지. 자, 영수증의 역할은 우리 지금 이 증빙들의 역할은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신고에 쓸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는 얘도 다 들어가고 쟤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적격 증빙에 들어가는 얘 세 개는 부가가치 신고 때도 쓰고, 그리고 영수증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할 때도 경비로 입증을 하는 증빙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수증 주고 일단 전표 입력해봐라 하는 게, 얘네들은 전부 다 일반 전표. 이 아래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써야 돼요. 그걸 이제 할 수 있는지 보는 게 일반적으로 회사 갔을 때 처음 전표 입력시키는 거 테스트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못하면 가르칠 게 많으니까 애 성격이 좋은지 보고 별로면 티가 안 나면 다음에 다시 또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왜냐면 영수증 구분하는 것부터 어떻게 가르쳐? 그죠? 회사에서.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자, 우리 세금계산서는 지금 두 가지 제도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종이 세금계산서도 있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도 있죠. 둘 다 세금계산서예요.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하는 것들이 전자세금계산서고, 종이로 써서 쓰는 게 이제 우리 그냥 일반 종이 세금계산서다, 수의세금계산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를 세무서로 보내줄까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를 보내주게 되면 세무서는 폐지 창고가 될 거예요. 그 많은 사업자들이 그 많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서로 다 보내주면, 왜냐하면 빨간색끼리 모으고 파란색끼리 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보내주면은 어마무시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세무서로 신고할 때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금계산서는 회사가 5년간 보존을 하는 거예요. 5년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빨간색만 모아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을 하고, 또 파란색만 모아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서 부가가치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제출을 하면 우리 세무서 직원은 그 빨간색만 보고 쭉 입력을 하고 파란색만 보고 쭉 입력하고, 그래서 두 개가 매칭이 되면 통과, 둘 중 한 개만 있으면 이제 걔 잡으러 가고, 이런 방식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겠죠. 그거 전산화한다는 게 옛날에 OMR 방식에서
문자 판독하는 거 했는데 막 오류 많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럼 사업자들한테 권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시작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에. 그래서 그 사업자들한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이유를 했더니 그 돈이 부담된대. 이런 거짓말쟁이죠. 왜냐면 세금계산서 등기로 보내면 등기비가 더 비쌌는데 그때 세금계산서 전자 발행하는 거 200원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 하니까 너네 그렇다면 돈 보좌해줄게.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 원 한도로. 200원인데 100만 원 치면 도대체 세금계산서 얼마나 발행해야 돼. 그래도 그렇게 공제해주겠다고 해서 유도를 했어요. 근데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유도하기 위해서 밑밥을 줬죠. 그렇게 밑밥 주면 나중에는 강제성을 띠겠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지금까지 유예기간을 우리는 많이 줬다. 이제 법인사업자들아, 너네들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한 걸로 해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 부과할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가 그 첫 시작하는 원래 원칙은 내가 발행을 해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메일을 확인해서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승인 눌러주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전자발급 명세를 국세청으로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퇴근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받아서 상대방이 승인 눌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다음 날까지 전송해주면 될게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자리를 못 잡으니까 전자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줘야 되는 걸 모르고 발행만 잔뜩 해서 이제 미전송 가산세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도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아마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행동 안 해도 끝나죠. 그래서 상대방 승인도 생략하고 자동으로 프로그램 우리 스마트에도 다음날 새벽 1시에 자동으로 국세청 날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보내버리도록 만들어 버려서 그런 행동 안 해요. 근데 그런 행동 자체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다 보면 홈택스 가서 하면 국세청 서버에서 하고 있는데 왜 날려? 당연히 거기서 보내는 거니까 그걸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국세청 전산에 직원들이 일일이 볼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전자발급 서버의 내용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받아서 또 쓰면 받았던 거다라고 이중을 하면 자기들이 더 피곤하겠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을 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5년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왜냐면 구체적 서버로 다 전송해 줬으니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5년간 보존의 의무도 면제시켜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출력해가지고 이 세금계산서 철 있죠. 여기에 꽂고 있으신 분은 쓸데없는 일 하는 거예요. 그는 그 뭐 종이 만드는 회사에 기부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죠. 왜냐면 제출하고 보존의 의무가 없거든. 품위 있었어야 되는 회사에서 출력해가지고 뭐 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출력할 필요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개인 사업자한테 넘어온 거예요. 첫 시작은 개인 사업자인데 연매출액 10억 이상, 그다음 7억 이상, 그다음 5억 이상, 그러다 지금 현재 3억 이상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개인 사업자도 발행해야 돼요. 자, 3억 기억하세요. 이런 시험에도 나올 거니까.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3억 미만인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회사는 시험 볼 때 법인이죠. 우리는 발행은 무조건 전자만 할 거예요. 사는 거는 3억 미만인 사업자한테도 살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종이를 받을 수도 있고 전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받는 거는 문제 없어요. 우리가 발행할 때만 전자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이름이 앞에 주자 붙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행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방금 세금계산서 합계표 때문에 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엄청 활성화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큰 회사라고 볼게요. 무조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그럼 전자로 주고 받으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 안 내도 되죠. 그런데 개인 사업자한테 받았는데 얘가 종이로 주는 거야. 걔 하나 때문에 매일체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돼요. 엄청 귀찮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냥 전자로 발행해라고 이거 버릴게요. 그러면서 연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가 그냥 급속하게 활성화됐어요. 그 200원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우리 쉬었다가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만 잠깐 보고 불문제 보고 실기할 테니까 컴퓨터도 켜놔 주세요.